아, 저기, 죄송한데요. 여기가 지금, 하다가, 지금 또 건전지가 닿았어요. 그래서 도중에 빨간불이 왔다 갔다 해갖고, 내가 근데, 이게 어떻게 임성 녹음이 딱 끊어진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일단은 제가 이제 김조의 옷과 폐가 입진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유니 2초 사건 설명하고 그랬는데, 먼저 이제 온건파와 항공파의 그 비교 부분 있죠? 그걸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한번 좀 더 들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제 도중에 끊어진 부분이 김주혁 폐가 입진 그 부분까지 이제 더 끊어졌으면 다음 시간에 제가 연결해갖고 좀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건파하고 이제 항공파가 이제 있는데, 그 온건파들은 이제, 이세, 건근,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구고파라고요. 그래서 고려의 제도와 법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 안에서 문제점만 개선하자.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고, 그다음 혁명파들은 정도전, 조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들 신법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왕조를 뭐냐면 만들어가지고 그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운영의 측면에서 보면 이색은 뭐 은서로 간직에 진출했고, 그리고 자주문생가기를 또 이용을 더 했기 때문에 자주문생을 부자관계로 이제 파악을 했는 반면에 혁명파들은 출신이 좀 별로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정도전은 이제 항리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뭐냐면 노비예요. 일천 직천에 의하면 그 사람도 노비가 돼야 되고 그 부인도 노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이제 집안 배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들은 상당히 음소저 자주문생제도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전이 자주문생제를 비판하면서 공적인 선발로서 사상 은혜를 삼는 것 해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제 교사들하고 똑같은데 돈 많은 교사들 집안 출신들은 저기 어디 가요? 사립을 가죠.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계층들은 이제 뭐냐면 공립시험을 본단 말이야. 돈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볼 때. 그럼 사립 선발 시험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인맥이나 학맥, 돈 뭐 이렇게 좌지우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토지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제도는 물량 자체보다는 수치 운영의 문제로 파악해요. 그래서 이제 규정된 세액만 진수하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시가나 이런 것들 그대로 둔 채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조준 같은 사람들은 사전제도 확보를 주장하죠. 이 조준은 이제 그 가정법 그 개혁 과정에서 심지어는 뭐까지 건드리자고 얘기하냐면 소유권까지 건드리자고요. 그래서 개구수전해서 소유권 다 뺐고 개구수전해서 저기 이제 토지 분급하자.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너무 이제 반발이 크니까 이제 소유권상의 의미보다는 수조권 개혁만 좀 하고 이제 현실적인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하여튼 기존의 사전을 폐지하고 경기도에만 지급 원칙에 재분배를 하자. 그래서 국가의 조세 수치권을 강화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이익 기반 측면에 볼 때는 상대적 온건파들은 경제생활 좀 윤택해요. 그래서 일부 뭐 대토지 소유자도 있고요. 근데 혁명파는 좀 약간 소외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자장용 출신이 많죠. 예. 그리고 이제 군픽한 생활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사상의 차이에서 군신 간의 차이 보면 대개 온건파들은 대의보다는 사적인 인정을 강조해요. 현현관계를 강조하고. 그리고 이걸 더 넓혀서 이제 절대적 군주관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은 이제 아버지한테 절대적인 이제 혼을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망난이라도. 네. 천륜이죠. 이거는 변할 수 없는데, 마찬가지로 신하는 군주에게 군주란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군주가 폐악질을 해도 계속 충성을 맹세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 혁명파들은 상대적인 어떤 군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천명사상과 역사혁명을 주장하고 맹자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특히 이제 정도전 맹자를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이. 정도전이 좋아하는 책 두 가지가 있는데 맹자와 맹자하고 주례야. 그래서 나중에 주례를 통해서 조선왕조의 어떤 chế度를 정비를 했고요. 공개념을 도입했죠. 맹자란 책을 통해서 역사혁명을 배웠어. 근데 아일러의 맹자의 책을 이제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몽주예요. 좀 약간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맹자 책에 보면 왕이 왕답지 못하면 뭐야? 쳐낸다는 거 있죠. 그래서 이게 이 역사혁명을 되게 강조하는데, 그래서 군주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충성의 대상이 아니라 대의명부에 합치할 때만 정토미가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은 군주가 무능하면
쳐낼 수 있다는 거야. 심지어는 뭐냐면 성이 다르다도 뭐냐면 안 칠 수 있다. 그래서 이성계 역사응론을 뭐냐면 합리화시켜주죠.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조선의 왕조를 이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요인인데, 실제로 이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네. 국민들의 어떤 멸망, 지지, 이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이성계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사력 자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군사력만 가지고 있어가지고는 안 돼. 왜냐면 군사 심으로 이렇게 왕이 되는 거는 사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왕권의 정당성을 하려면 이념이 필요했던 거야. 최시령권은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념을 만들지 못했죠. 근데 이성계는 이념을 만들었어. 어떤 걸로? 역사응몽론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죠. 이걸 누가 제공했냐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제공한 거죠. 그래서 정도전의 어떤 역사응몽론 개념을 제시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왕위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걸 정당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볼 것은 온건파, 흥분파 중에 수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온건파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흥분파는 소수에 불과했고요. 예. 그리고 뒤에 이제 온건계파들은 이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살인파와 계승되어 있고, 그 다음 역사파는 훈구파와 또 계승되어 있다. 간학파와. 근데 꼭 일치하는 건 아니야. 온건파와 살인파가 일치하는 게, 이렇게 계승했지만 꼭 일치하지 않은 걸 보여준 게 뭐냐면, 이 사상적인 측면을 볼 때는, 온건계파는 좀 탄력적이죠. 불교도 수용하고, 근데 살인파들은 오직 뭐예요? 성리학이야. 이게 좀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역사파는 불교를 이단시하고 배척을 해. 정도전 같은. 근데 뒤에 있는 홍구파들이나 간학파 상대적으로 볼 때 불교도 포용하죠. 이게 좀 달라. 상대적으로 볼 때. 자, 그래서 이제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승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사회 시제과 이제 법속을 이제 볼게요. 사회 시제는 거의 이제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자, 농민보호정책은 농번기 때 부역동을 금지했고요. 면제법을 해가지고 제2시 정도에 따라서 조세와 부역을 감면했고, 그 다음에 이자가 원곡을 넘을 수 없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100% 이하로 받는 거죠. 그래서 고리대 이식을 이제 제한을 했고, 100% 이하로도 상당히 고리대인데? 자, 해가 있고, 건농정책을 보면 원구단은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안 오면 하늘에 계속 제사를 지냈어. 원주민 속단에 그런 게 있죠. 아메리카 원주민 속단에. 계속 얘네 기후제를 지내면 언젠가는 비가 와. 왜 그랬어요? 비가 올 때까지 그냥 기후제를 지내는 거야. 주구장창. 근데 이 원구단은 기후제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느 의미가 있냐면 원구단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는 지금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죠.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고 생각해. 이걸 무슨 사상이냐면 천원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땅은 네모나고 반영이고 둥글다. 하늘은 둥글다. 그래서 원구단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야. 하늘. 근데 그 당시에 하늘은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밖에 없냐면 중국의 천자밖에 없어. 근데 고조의 왕은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기록에 보면 조선 때는 초기 때만 약간 지내고 이제 폐지했는데 이건 뭐냐면 내제 무슨 체제를 외양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항제의 할 수 있는 제사를 지냈다. 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다음 사직당인데 사직당은 뭐냐면 토지신과 공물신을 지내는 거야. 사는 토지, 직은 공물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냥 주나라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종사란 말 있죠. 종사. 이건 종묘사직의 준말이죠. 그 앞글자 왜 종자 따고 사직의 사자 따서. 그래서 종묘사직, 종사는 뭘 상징화시키죠? 국가를 상징해요. 그래서 일종의 상징적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국왕이 이제 농경을 직접 하기 위해서 직전을 해요. 적전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는데, 일종의 가는 신용을 하죠. 예전에 이제 대통령이 와갖고 모내기 할 때 막 자기가 직접 하고 그러잖아. 전두환이나 박정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쇼죠. 이제 정치적 쇼를 하고 그다음 개gan을 장려하는 그런 정책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려시대 이제 사회시설을 보면 이 빈민기관으로서 흑창이 있고 나중에 을창으로 이름이 바뀌죠. 보가 있는데 보는 뭐냐면 그 일종의 지금 기금이에요. 기금. 원금이 있고 그 이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원래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뭐 학본이, 강학본이, 경본이, 팔관본이, 제2본이 하면서 이제 불교 행사나 빈민구제 목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 보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하면 이제 고리대로 이용해 악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개도 이제 근데 여러 개들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동서대비원 해가지고 병학자 실론이 빈민구제에서 동서대비원, 해민국, 구제도감 뭐 이런 것도 있고 물가 조절기구 뭐가 있었죠? 상평창이 있었죠. 그래서 상평창은 평상시에 쌀을 비축했다가 홍련에 또 방출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가를 조절하는 거야. 그 당시 쌀값이 물가였으니까 이 상평창은 어느 시대까지 연결해? 조선시대까지 연결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물가 조절뿐만 아니라 진울청의 기능까지 하죠. 왜냐하면 항상 쌀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한국 기능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는. 자, 고조시대의 법률과 풍습을 보죠.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는데 고조시대에는 이제 법을 보면 당률을 거의 뺏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상생활 간습법도 중요시했고요. 그리고 지방간이 대개 수소 처결돼. 대개 그 당시에는 이제 원임 재판이 돼가지고 그 지방간 행정관이 뭐도 가지고 있었죠? 사법권도 가지고 있었죠. 이 조선시대 마찬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사건만 개경의 상부기관에 이제 올리고요. 반역죄, 부역죄는 엄벌하게 처했다. 그래서 되게 유교윤리를 강조했고 사형은 뭐 삼신죄까지 적용했다고 이제 하는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이게 명확하진 않으니까 이게 넘어가고요. 형벌은 고려 형벌은 조선시대는 마찬가지인데 되게 5형이 있어요. 5형.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있어. 그래서 태형은 해초리도 볼길 치는 형이고 장형은 공장으로 치는 거고 도형은 징역인데 그 당시에 뭐 감옥이 없었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뭐냐면 일정한 공간에 잡아놓고 노역을 시키는 거야. 노역을. 그 다음에 유형은 멀리 보내는 거죠. 기양형이고. 그래서 사형은 두 가지가 있죠. 그 당시에 목을 매다는 형이 있죠. 교용이 있고 목을 베어 죽이는 형이 참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교용과 참형 중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죽는 사람 입장으로 때는 참형이 더 나았다고 그래요. 고통 없이 죽으니까 한순간에 탁 죽는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형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일 이제 무서운 형이 이제 사지를 지키는 형이 있죠. 능지처참 이런 것도 있는데 원래 이게 능지처참은 이제 반역죄 정도 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5형이 있었다. 이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고조시대에 있었던 특이한 형벌이 뭐냐면 기양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양형. 기양형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형이야. 근데 이때 고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아니라 예전에 선조들의 본관으로 돌아가는 거야. 본관으로.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이제 문벌귀족이나 건문세력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산다고 했죠? 개경에 모여 산다고 했죠. 그 개경이 아니라 저쪽 이제 나도 알지도 못하는 곳에 가가지고 다만 조상들이 살았던 곳에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신분이 어떻게 돼? 격화돼요. 격화돼. 그리고 그 항촌사에서 자기가 오래 살지 못했기 기반이 없기 때문에요. 그 밑에 이제 토호계층들에게 또 차별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라는 그 명령인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뭘로 인식했다? 형벌로 인식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게 45페이지 되어 있지만 46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네. 46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1번 문제. 보면 자, 고려시대 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약간 예매해요. 문제가 좀 답이 두 개가 있어갖고 제가 거기 이제 문제 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답을 두 개 적어놨거든요. 그러면요. 이게 어디나?
자, 그 형은 죄를 방지하고 법은 죄를 징벌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근데 여기에서 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령에서 율이에요. 율. 그다음에 여기에서 법은 영을 의미해요. 영. 그러니까 율은 형법이고 영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반 법규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은 죄를 방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죄를 처벌하는 거죠. 이게 범죄가 발생한 후에 사후적 처벌 이연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서 법은 죄를 방지하는 게 있어요. 미연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네, 행정법 같은 거. 이건 이제 포세미에도 있고 어디에 나오냐면 구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건 틀렸어요. 구편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국기나 십제, 속죄 등의 형의 집행을 금한다. 자, 국기는 뭐냐면 임금이나 왕후의 제삿날을 말한 거고요. 십제일은 매월 10일에 정해서 제계.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이날 몸을 깨끗이 해야 되는 그 날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있고. 그다음 속죄는 이제 뭐랄까 제상에 이제 제사를 지내는 날, 제삿날. 이때는 장형이나 사형 같은 형의 집행을 안 해요. 네, 이건 맞고.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중들이 민가에 와서 머무는 거 금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중들이 이제 민가에 와서 머무는 거 금지는 고려시대가 아니라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도성 출입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건 이제 조선 왕조는 이제 유교를 국시했기 때문에 불교를 탄압을 했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제 도성 출입 금지법 같은 것들 만들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금했다는 걸 조선이 틀렸죠. 이거 친척간을 같은 부서에서 보수하는 걸 금했다. 이거 무슨 제도죠? 상피제도죠. 상피제도는 송나라 그 제도인데 고조와 조선에도 그대로 실시했죠. 그래서 친척간의 같은 벗을 피하거나 자기 지역의 지방간에 내려가지 않는 것을 상피제도로 한다. 그래서 물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때 비변사 당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안찰사 같이 예외적인 게 있지만 대부분 이제 간직임용이나 할 때 상피제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죠. 옳지 않으니까 이제 답이 1번하고 3번인데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1번과 3번 중에 하나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답을 공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겠죠? 예,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내용 들어가서 자, 풍습을 보죠. 풍습을. 자, 이 풍습은 이제 그 결혼제도라든지 상속제도라든지 여성의 지위 문제 그런 것들인데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조선 전기와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나 조선 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조상은 거의 비슷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이후부터는 달라지죠. 예, 17세기 이후. 그러니까 크게 이제 우리나라 사회의 어떤 풍습이나 결혼제도, 상속제도는 16세기 전과 17세기 전과 16세기 이후로 나눠지고 16세기는 약간의 가독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이제 풍습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박유의 상속문제. 이거 교과서에 예전에 많이 나왔는데 많은 뭐냐 전쟁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은데 지금은 신분이 높고 나중에 막론하고 철 하나 두는 게 그치지 않고 그다음 여러 명을 둬야 된다. 이걸 이제 합법화 시키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서 이제 합법화 시키자니까 다들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마누라 기가 세기 때문에 잠을 맞았다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밖에 나가니까 연등에서 박유만 보고 저 늙은애 하면서 뭐 첩을 두고자 하면 막 욕을 했다 막 그 내용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고려 일반적인 그 형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일부 다처제가 도입된 때, 그 고려 후기 때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 원나라,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등장한 거고 결국에는 이제 이것이 조선시대 때 영향을 줘요. 조선시대 결혼제도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그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였죠. 물론 왕실은 거기서 좀 제외됐지만 일부 일처제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건문 세족들 같은 경우에는 첩도 두고 그랬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야. 법제적으로는 법제적인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일부 일처제야. 여기까지 좋은 거 같죠? 근데 여기엔 다처제. 이게 상당히 여자들한테 뭐냐면 큰 타격을 줘. 처와 첩을 분리시키는 거야. 예전에는 뭐냐면 여러 명이 있어도 다 동등하게 여겼는데 이때는 처와 첩을 분리시켜요. 이게 이제 뭐냐면 태종 때부터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처의 자식은 이제 적자가 되는 거고요. 첩의 자식은 뭐가 되는 거야? 서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 상속이나 그 권리나 그다음 간직 진출에도 뭐냐면 상당히 뭐냐면 차별되는 거야. 적서차별. 그래갖고 이제 조선 초기 때 들어가면 적서차별 그 서울 차대법이 생기면서 상소가 많아. 왜냐면 예전엔 똑같았거든. 그 부인이 자기 어머니나 옆에 이제 부인 어머니나 뭐 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누가 그 처고, 누가 첩인가를 구분해야 될 거냐. 그리고 처와 첩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사회지위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어떻게 해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이 서울차대법이 형성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생긴 거야. 그렇지만 고려시대는 일부 일처제고 다만 고려 후기 때 중국부터 뭐가 유입됐다? 일부 다처제 풍습이 유입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결혼을 볼게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고려 후기 때 지배층 사이에 일부 다처제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인데 물론 이제 나중에 공려제도가 실시되면서 좀 더 약간 좋은 제도가 좀 형성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정계는 근친혼, 동서농이 성행되는데 특히 이제 왕실에서 되게 많이 생겼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현종 전까지는 완전히 뭐예요? 그 근친혼이에요, 완전. 예. 근데 현종 이후부터는 이제 뭐냐면 약간 왕자는 동성혼이 아니라 이성혼도 하고 그러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공주는 동성혼이 원칙이에요. 자, 그리고 후기 때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동성 부혼이 되고 조선 때는 완전히 이제 근친혼하면 뭐야? 완전 썩어 죽일 놈이 돼버린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대리사회제가 있어서 이제 서유부가 설송인데 이거는 고려뿐만 아니라 정근대 사회에 이제 보통 16세기 17세기 이전까지는 거의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낭기여가원이다. 낭기여가원은 뭐죠? 남자가 여자 집에 가는 거지. 여자 집에 가. 그래서 장가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장가에서 장자는 장이 집에 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얘가 자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키우면서.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장성하고 나서 가는 거죠. 자기 그 집으로. 그건 뭐냐면 이제 그 여자 노동력 하나 데리고 다니면 그만큼 남자가 뭐야? 집에 가서 처가집에서 봉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요런 사양에서는 도저히 이제 뭐냐면 첩을 줄 수가 없죠. 첩을. 거기 왔는데 장인 집에 있는데 사이가 이제 와서 딸 말고 첩을 가지고 왔어. 첩을 데리고 살아. 그러면 어떤 부모가 그걸 용납을 하겠어? 이게 도저히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야. 첩을 둔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거기에 이제 있고 그 동세곤이었다. 그렇지만 일부 뭐도 했다. 양촌 교훈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상장제도는 국가에 대한 유교적 구분을 따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죠? 토착신앙이나 불교 정통의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거. 그 다음 제사도 장자가 적장자만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윤회봉사를 했어요. 윤회봉사는 이제 아들, 딸 상관없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적장자만 이제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서 얘기한 거고. 그래서 출생수에 따라 제사를 분담하고 제사를 똑같이 했으니까 의무도 했으니까 권리를 똑같이 나눠갔겠죠. 그래서 재산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나눠가져요. 그래서 군분상승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죠. 자, 재산 상속과 여성의 지상 상승 보죠. 이거 좀 중요하니까 좀 기억을 해서 몇 세기와 같이 묶고 했어? 조선 정기 때와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상속은 토지, 노비, 공문의 대상이고요. 군분상승의 원칙이지만 단 뭐는 안 된다? 수조지는 배타적 상속이다. 왜냐 수조지 같은 경우에는 직역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반대 급부도 나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그 장자 상속제야. 수조지는 그래서 그 수조지 상속은 좀 약간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수조지는.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수조지를 상속하는 방법이 있어요. 순서가 뭐 적자, 적손, 동무제, 서손, 여손. 근데 이것까지는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면 여성의 지위가 이제 존중받았는데 남편 사망 시 부인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호족이 아니라 호적으로 고치세요. 자, 호적 기재의 신 호주와 호초의 부, 조, 증, 조, 외조까지 똑같이 기록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 다음에 여성의 호주도 가능하고, 호적에 대한 남녀 등재, 태어난 수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성의
그 제가 더 용하고, 그 다음에 요때 뭐 족보도 그 뭐냐면 그 외가 친가, 그 다음에 뭐냐면 외가 친가뿐만 아니라 처가까지 다 적어놔. 그래서 자기 성씨뿐만 아니라 다른 성씨도 같이 적기 때문에 이게 만성보라고 하죠. 이게 조선 전기 때까지 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이제 여성의 지위가 존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 한국사 길잡이 보면 그 음서도 외손자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예. 여기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아직 다시 얘기할게요. 그 고려의 이제 가족제가 부계 중심을 이뤘는데 모계는 척에도 동시에 중요시 있다. 그래서 이제 모계와 척에도 중요시는 양측적 활동관념을 가지고 있고, 음소도 외손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반해서 이제 조선시대는 외손자는 못 받죠? 예, 부계 활동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자매도 동기라고 지칭한다. 원래 동기라는 건 뭐냐면, 그 성리학의 기를 같이 받는 사람, 그냥 주로 아들만 대상으로 해요. 형제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냐면, 고려시대는 아들과 딸을 다 지칭하는 얘기야. 예, 동기를. 조선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결혼에도 여성의 재산권에도 이건 아까쯤 얘기했고요. 그러면 그 17세기 때 가족관계의 변화를 볼게요.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는데, 좀 보면 되게 17세기 전과 후가 달라진다고 했죠? 그게 이제 왜냐면 17세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게 뭐냐, 도중에 뭐가 있었냐, 양난이 있었어요, 양난.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그래서 양난이 있으면서 신분질서가 붕괴되고 뭐 사회가 혼란하고 등등 하니까 그 당시 집권 양반층들은 어떤 식으로 극복하려면 성리학적 가치질서를 강화시키는 것을 했어요. 성리학적 가치질서라는 것은 뭘 강조해요? 계급을 강조하고 상하를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처와 첩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남자와 여자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여자를 차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본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다른 집안과 차별을 강조하고 이게 차별을 하면서 이렇게 개서적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볼 때 난기효과는 맞지 않다는 거죠. 성리학적 가치가 보면 남자는 위고 여자는 하늘이, 아니,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죠. 근데 어떻게 여자 집에 갈 수 있냐, 하늘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슨 제도 바뀌냐? 친형제도 바뀐 거죠. 그럼 보면, 자, 난기여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쌍계절 활동관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다 보니까, 여자 집에 살다 보니까, 보계와 부계와 모계를 같이 하고, 그래서, 마을도 이성작고추냐. 왜냐면, 남자가 거기 이제 여자 집에 살다 보니까 그 여자가 사는 마을에는 여러 성씨도 같이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 이성작고촌이고, 그래서 쌍계절 활동관념이 나오다 보니까, 모계와 부계를 동시에 여기니까 뭐도 하죠? 군분상속도 하고 똑같이 받았으니까 똑같이 제사도 해야겠죠. 윤회봉사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17세기 전후에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이제 하면 남자와 여자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적자와 서자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바뀌게 되는 친형제도가 실시되죠. 친형제도는 원래 이게 중국의 제도예요. 우리나라 고유한 제도가 아니에요. 이 제도는. 이 친형제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여자가 남자가 여자 집에 갈 수 있냐? 없다. 그래갖고 바꿨어. 그래서, 여자가 남자 집에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시집 와가지고, 이제 뭐냐면 거기 사는 건데, 근데 여기까지는 완전한 친형제도는 도입하지 않고요. 반친형이라 가지고, 중국의 일부 것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은 여자 집에 가서 해. 하고 나서 하룻밤 잔 다음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그게 뭐냐면 그 남자 집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서 친형제도가 형성되면서 이제 부계와 모계 중에 어느 게 더 강화될까요? 부계 활동이 강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성층이 형성되죠. 같은 성끼리 모여 사니까 동성층이. 그 다음에 또 적장제 우송상속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지주도 등장해요. 왜냐하면 군분상속할 때는 대지주가 등장할 수가 없어. 똑같이 나눠가지면 그잖아.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 부자 흥청망청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원래 뜻은 이렇게 이제 군분상속을 하다 보면 3대, 4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일반 평준화 돼버려요. 하향 평준화. 근데 적장자 우송상속은 적장자에 더 많은 것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땅을 갖게 되고 이 땅을 갖다 보니까 또 늘려가지고 대지주들이 이제 만석군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적장자 우송상속해갖고 이제 많이 갖다 보니까 누가 제사를 지내야 돼? 받을 만큼
장자가 제사를 지내야 된다. 적장자가. 근데 이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러면, 적장자는 없지만, 서자는 있어. 첩에서. 그러면 서자가 제사를, 먼저 받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친양자 제도였어요. 양자. 그러니까 자기 혈족 범위 안에서, 가까운 혈족 범위에서 양자를 도입을 해. 그래서 얘를 적자로 삼아. 그리고 서자는 차별해요. 그래서 서자는 절대 적자의 지위를 계승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다. 이거는 그 17세기 전후 성리학적 가치관이 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이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났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한 2문제 좀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뭐냐면, 표가 있으니까 이제 좀 보시고, 본관제를 볼게요. 고려시대 때 독특한 제도가 이제 본관제도인데, 이 본관제도는 이제 왜 실시됐냐 하면, 그 기원을 보면, 남할 여초 때 자의조직 운영 과정에서 이제 그 군과 지역 간의 이제 군가형 간의 지역 간의 어떤 상하관계가 성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분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시족이 정된 토성을 인정했죠. 토성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기를 본관으로 삼고 그 지배권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본관제도가 이제 시작됐는데 이 본관제는 초창기 때는 잘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사회 편제 방식으로 9년간의 9년제 영역과 부국제 영역의 개설적 지배였다. 그러니까 개설적 본관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개설적 본관제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서열이 있는 거야. 제일 높은 서열은 주연이 있고요. 주연 또는 주군. 그 밑에는 속현, 속군. 그 다음 밑에는 향소부국. 그래서 자기 본관이 어디에 속하냐에 따라서 그 자기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좀 달라져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남에 산다면 우리가 되게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저처럼 양주에 살면 이 사람 어디 굴픽하게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 지역에마다 또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본관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걸 유민으로 인식해요. 유민. 그래서 유민한 말은 본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의미예요. 근데 본관에서 합법적으로 벗어난 사람이 있는데 이건 중앙관제에 진출했을 때 가거제를 통해서.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문벌 귀족들은 원래 본관이 있지만 벗어나서 어디에 몰려 산다고 했죠? 개경에 산다고 했죠? 예. 근데 후기 때부터 바뀌어져. 왜 바뀌어졌냐면, 그때 이제 원나라 침입받고 막 여러 가지 전쟁 통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동이 되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성간의 기능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내 예전의 조상들이, 예전에 거기에 살았더라. 내가 만약에 밀양 박씨면 내 조상들이 예전에 나는 모르겠지만 한참 위에 밀양에 살았더라. 조선시대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벌을 어떻게 이제 분별수다. 내가 파평시면 집안이 좀 높은 거고, 경주시보다 또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벌 이제 이렇게 보는 그 기능으로서만 사용됐던 것이 이제 성간의 기능 역할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잠깐 총괄평가 문제 풀어보다가 이제 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게 총괄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는 이제 총괄평 본관제와 관련된 게 아니라 제 상속제도와 관련된 것들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총괄평가 34페이지 펴보세요. 34페이지. 자, 34페이지 26번 문제 볼까요? 26번.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고려시대의 기획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 한 가지를 제시해 보시오. 그리고 당시 호적의 기재 특징을 말해보고 조선시대에 없고 고려시대에만 있는 결혼 형태 두 가지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이규보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그 이규보가 이제 돌아가신 장인 대부공 진공의 영재 제사를 올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여의고 가르침을 받을 뿐이 없었습니다. 공에게 오자 친히 가르치고 격려하셨으니 분바의 사람이 될 것을 공에 도운 덕분입니다. 슬프시오. 예전에 뭐는 뭐뭐해. 근데 요게 이제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뭘까요? 가에 들어갈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친형이죠. 친형. 네. 친형은 내적 친형은 부인이 사회에게 가는 것이며 부인의 집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규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이거는
옛적인데 이건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의 역사 책이 별로 없으니까 보통 사대부든 중국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이라는 건 중국의 얘기를 든 거죠. 지금은 부인과 결혼했던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가 모든 것을 부인의 집에 의존하니 장모와 장인의 은혜가 친부모와 같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장인과 장모가 친부모가 됐다는 거, 그거 관련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집안 간이 과거 급제자 축하하는 장치에 급제자의 부모가 없으면 장인 장모를 가깝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예도 기간도 장인 장모가 죽으면 1년 후 중국보다 길었다는 거. 그러니까 거의 친부와 같이 봤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였고 고려시대에 있었던 결혼 형태, 이런 것들 근친혼, 동성혼 같은 것들이요. 근친혼, 동성혼은 동성 같은 본관끼리는 결혼 안 하죠. 그 다음에 근친혼은 같은 이제 혈족끼리는 결혼 안 해요. 예. 만약 그렇게 했다면 맞아 죽어, 진짜. 조선시대 때는. 예. 형사치수세 했다고 어떻게 해요? 거의 맞아 죽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동성혼은 지금 폐지됐을 거야, 아마. 물론 이때 동성이라는 것은 남성, 여성 할 때 동성이고, 최근에 이제 같은 성끼리 결혼하는 어떤 논리,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근친혼은 이제 우리나라 없죠? 예, 지금은 조선시대 때. 근데 일본은 많이 남아있어요, 일본은. 원래 유교적 그 성격이 강한 국가에서는 별로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촌까지 결혼할 수 있어요, 사촌. 자기 사촌 동생까지. 근데 우리나라 8촌 이내에서는 안 돼요. 이 결혼 제도가.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 호적 기재 특징 같은 경우에 보면, 거기 이제, 어디야. 예. 호적 기재 특징을 보면,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고, 호적에서는 태어난 수에 기준되면 남녀간에 차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향도의 성격 보는데, 저 내용 보면 이제 신라 때부터 불교가 도입되면서 향도라는 게 있었어요. 향도. 그래서 향도라는 종교 이제 뭐냐면 행사가 있었는데, 향도는 기독에 보면 향도는 뭐냐면 이제 불교 신앙의 하나예요. 그래갖고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해서 향나무를 바닷가에 묶는 행위를 향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미륵불을 만나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영웅에서 향나무의 땅에 묶는 활동을 매향이라고 하고, 그 매향 활동을 하는 무리들 뭐라고 향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미륵불 사상이 나온 거예요. 미륵불 사상. 그래서 향나무를 묶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매향을 하고 그걸 통해 미륵불을 내려오는 걸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독에 보면 최초의 향도가 어떻게 되냐면 김유신이 만든 낭도 조직에서 이제 했죠. 용화항도라는 조직이 나요. 용화항도. 김유신이 만든 용화항도에서 김유신이 최초 이제 항도로서 이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김유신 같은 한항도는 뭐에 하신으로 봤다는 거죠? 미륵의 하신으로 봤다는 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항도가 이제 신라부터 해갖고 쭉 이제 발전됐는데, 각 시기마다 뭐냐면 성격이 좀 달라요. 자, 신라에서 고려 초기, 통일신라에서 고려 초기까지는 불상이나 종, 석탁을 조성하거나 법회 대규모 노동력이나 경제력을 제공하는 등 불교 신앙 활동이었고, 매향 활동을 주관했는데, 대개에 보면 이제 불상이나 종, 석탁 같은 것들은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인력도 많이 동원해야 되고, 되게 마을 촌 단위로는 안 돼. 분연 단위로 조직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라 말기 때 가면 이걸 주로 조직했던 계층들이 어떤 조직이었죠? 호적 조직이죠. 호적들이 이런 항도 조직을 통해서 호적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여론이나 이득을 장악하는 어떤 도구를 이용했죠. 예. 자, 근데 이제 이런 항도가 고려 중기 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이상하게 변질됐다고 할까요? 만불향도 같은 것들이 출현해요. 이 만불향도는 이제 그 당시 이제 고려사에 보면 상당히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항도에 보면 만불향도에는 승려, 속인, 잡류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퇴폐적, 반항적 행위를 많이 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면, 이때는 12세기 때 들어가면 농민층 분해가 일어나요. 특히 이제 본관에서 벗어나는 유민 계층들이 많이 발생되죠. 그들이 이제 떠도르면서 같이 이제 만불향도는 이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가사회에 있을 때는 이들은 통제가 안 되니까
뭐냐면 규제 대상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적 흐름 볼 때는 이 만불량도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가독의 항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고조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11세기 농민분해 측에서 항도의 성격이 변하고, 항도가 이제 누가 주도하면 이제 유황풍관들이 주도해요. 그리고 규모도 작아. 그래서 예전에 9년 단위였는데 이제는 마을 항촌 단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격도 하는 일도 많이 바꾸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불탑도 만들고 종도 만들고 석탑도 만드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것은 하기는 무리가 있고 주로 이제 뭘 하냐면 그 해음 의식과 장례 부족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여서 사람들이 일종의 뒤풀이하고 그다음 술 마시고 장례할 때 뭐냐면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야. 일종의 뭐냐면 이제 불교적 생체가 아니라 뭐죠? 친목 조직 정도? 이걸 유황풍관들이 이제 주도를 했다. 그리고 조선 전기 때 그런 성격들이 계속 남아 있었죠. 자치적인 총남 공동체를 조직하고 그다음에 남녀 소수들이 통일의 음주 감을 즐기고 상장을 서로 돕는. 그러다가 조선 후기 때는 그 기능이 더 격화돼 갖고 상도권만 이제 존재하게 돼요. 해음식이 빠지고.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됐다? 그 성격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게 항도의 이제 성격 변화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서브노트 잠깐 펴볼게요. 서브노트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85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한번 볼게요. 거기 내용이 좀 약간 잘 돼 있어서 갖고 한번 보는데 보면 자, 그 길잡이에 있는 내용인데 그 조선 전기의 이제 본관제 시행과 항춘 질서 부분이야. 본관제 성립 배경은 그 대다수 지역의 호부층, 그러니까 호장층이나 이런 사람들, 호족들이 그 당시 자위 공동체를 이루면서 스스로 이제 보호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만들면서 고조 정부가 규모면서 편차가 큰 지역들의 자위 공동체를 해체하면서 재평성보다 이 지역 공동체 인정을 바탕에 지방제도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9년 단위의 이제 어떤 지역 조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고조에서 공식적인 뭐냐면 9년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9년을 기반으로 해갖고 만들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본관제는 이제 보면 잠깐 제가 잘못했는데 이거 잘못했는데 그 당시에 해체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때 그 지방의 9년제를 바탕으로 본관제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지세역권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새로운 예전에 이제 뭐냐면 세역권 안에 고려 정부가 만든 이제 9년제적 질서 있죠. 거기에 이제 정복해갖고 본관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있고요. 본관제는 고려 정부는 지방 세력이 할거하고 있는 지역을 본관 단위로 설정하고 그 지역별 적을 작성하죠. 호적을. 그리고 직역과 토성을 부정하고 거주를 제한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통칭해 군백성이라 했어요. 군백성. 그래서 여기에서 군백성은 여기에서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금성물들 보면 군백성이 있고 국백성이 있는 나라 백성이 있고 왕의 백성이 있고 군의 백성이 나와. 그 왕의 백성은 왕에부터 직접 통치받는 백성이고 군의 백성들은 이제 본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호족들로부터 통치를 받는 계층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전기 때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개서적 본관제는 요때 이제 지역 내부에서도 계속 지배 구조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9년의 주민 가운데 직역과 토지를 분정한 정화, 그러지 못한 백정 사이에 계속 차별이 있었고 지역 간의 차별도 등장해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역 간에 이제 개서적 지배가 등장하는데 지방 간이 파견된 주연과 그렇지 못한 속한의 차이가 있고 또 향소 부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본관을 갖게 됐다가 또 사회적 신분도 달라져요. 대개 지방간이 파견된 주연들은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 예전에 남할 요초시기 때 강력과 호족들이 차지했던 지역이야. 그런데 반해서 속현들은 뭐죠? 그 주연 밑에 예속되면서 그 중소 호족도 있죠. 이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현에 있는 사람들은 주연에 있는 사람들이 각종 공무나 이런 것들 갖다 바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역 간의 갈등도 많이 나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영역구제는 원족주의. 그래서 이제 그 본관제 내용은 거주지 이동을 금지시키고 간에 허락할 경우가 아니면 유망호 관제 본관 소환되고요.
기항에서 중앙관리가 제도를 범했을 때 본관으로 유배되는 일종의 형벌로 인식했다는 거죠. 기항이 아니라 기항이에요. 그 다음에 전제의 소유나 계승도 원칙적으로 자기 본관 내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했고요.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정기 항도를 볼게요. 그래서 자 이때 정기 항도에서 대개 이제 항의총을 중심해서 불상, 조, 탁 같은 것들을 했다. 그래서 군연단을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려 중기사회와 농민과 천민 항쟁이 있는데 요거는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볼 때 이제 그 3번 나번을 보면 항총 공동체 재편 과정 있죠? 그래서 불교 신앙을 토대로 본관적 규모로 조직됐고, 그 다음에 향의층이 주도된 공동체적 관계가 강화된 데 반해서 11세기 초반에 이상한 항도가 나왔다고 했죠. 만불양도. 그래서 이제 유민들이 많아지면서 유민들끼리 서로 간에 이제 승려, 소인, 자묘, 그러니까 서로 간에 모르는 각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뭐 불교 행사도 하고 상의도 하고 하는데 고조사에는 이들을 퇴폐적, 반항적인 기술로 돼 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전에 가도기적 질서 형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형태가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고려 후기 항총사의 동향과 이제 보면 고려 후기에서는 이제 보면 그 옆장 넘어가면 각종 항총 결계가 조직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신앙 활동을 벗어나서 항총 공동체 면모가 드러난 항도가 출현했죠. 이때는 항도가 불교적 행사는 거의 축소됐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주로 해음식이나 공동체 결성, 장례 때 상호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자립성을 강화해가는 소농민이 중심이 되어 재생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집행 노력을 볼 수 있으며 누가 이든 항도를 주도했을까요? 아까 얘기했처럼 새롭게 등장한 유황풍관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주도를 했죠. 그래서 기존의 향리층과 주도했던 항도와 성격이 다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간주도의 항총 통제가 강화됐어요. 그래서 속편의 간부를 파견하고 부국제를 제출하고, 그 다음 부족주의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본관제를 실시했죠. 이때는 이제 거주주지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이제 뭐냐면 호주에 올려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조용조를 걷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인보제를 강화하고 선호가 감시망이죠. 그 다음 항리 조직을 이제 합리 상반제도 해가지고 지방을 보조하는 기능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 항리충의 분화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각자 읽어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새로운 세력들이 대두되죠. 경고직, 통정직, 동정직, 첨설직 이들 뭐라고 하죠? 유황풍관이 나오고 그 일부 세력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신진 사대부가 돼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항총사에 거주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다음에 홍건적과 왜고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군사를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줬던 것이 군전이야, 군전. 그래서 우리가 군전을 가전법 때 처음 실시한 걸로 잘못 착각하신 분도 있는데 실제는 언제 고조 후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군인정과 달라요, 그 군전은. 그래서 이제 이따가 가전법 때 딱 한 번 실시했다가 태종 때 폐기 처분됐죠. 사문화되고.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리고 농업 생산을 통해서 지가 향상되고 유황수를 또 마련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권위를 확보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조사회, 항총사회 변화 과정을.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 장 어디야? 중세 경제와 문화를 할 텐데 모르겠네. 이게 예민하네. 이게 나가기가. 그래서 이제 일단은 나가는 것까지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까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